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20 썩어가는 문둥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썩어가는 문둥이는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54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20 썩어가는 문둥이. 그 후 여동생들은 시집을 갔었다. 여동생들은 저희들이 먼저 시집을 가서 퍼거나 미안하다는 것과 부끄럽다는 것과 그리고 아른 오빠의 이것저것을 다 아니까 결혼을 하라는 권고의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태평양 전쟁의 전세는 점점 일본 본토에 가까이 다가왔다. 봄이 온다. 꽃이 피기에는 아직도 보리밭가에 종달새가 울지 않는다. 나는 내 몸에 이상이 오는 것을 느꼈다. 결절이 콩알같이 스물스물 몸의 양력에 울뚝불뚝 나타나는 것이었다. 검은 눈썹은 자고 나면 자꾸만 없어진다. 코가 막혀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말은 코먹은 소리다. 거울을 쳐다보니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바로 문둥이 그 화상이었다. 기절할 노릇이다. 결절은 팔다리 얼굴 할 것 없이 나날이 기하급수로 단말마의 바락처럼 퍼지는 것이었다. 이곳저곳에서 쑥덕쑥덕한다. 하루는 상사가 부른다. 문둥병이 아닌가 하고 한다. 빨리 치료를 하라는 것이었다. 이제는 그만이다. 세상아. 잘 있거라 하면서 나는 창황이 집으로 돌아왔다. 고향 땅 함흥에 돌아왔으나 이 꼴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더욱 동리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도저히 밝은 낮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진종일 밤이 오도록 기다렸다. 사람이 안 다니는 호련천가 뜰에서 종일 굶으며 기다려야 한다. 이제는 정말로 문둥이 된 서름이 가슴을 찢는다. 문둥이 생활로 입학하는 분함과 서러움에 하루 종일 잔디에서 울었다. 내가 나를 생각해 보아도 내 값이 정말로 한 푼어치도 되지 않는 것을 통절하게 비관하였다. 이제는 인간 폐업령이 내렸다. 이 원한을 피를 토하며 통곡하였다. 몇백 번 죽음을 고쳐 죽어도 자욱자욱 피 맺힌 서러움과 뉘우침이 가득 찬 문둥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밤이 어두워진다. 모든 것을 검게 가리워주는 밤이 온다. 나는 여기서 인간의 자유와 이상과 동경을 상징하는 노래로서 파랑새라는 시를 읊으며 인간의 행복을 빌었다. 파랑새.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어 푸른 하늘 푸른들 날아다니며 푸른 노래 푸른 울음 울어 예으리.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리. 어둠을 타서 집으로 들어갔었다. 집에서는 깜짝 놀랐다. 어머님은 밥상을 차려오는 것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굶었으나 밥이 먹고 싶지 않았다. 밥은 먹었노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들어 누워버렸다. 도대체 오늘 내가 겪은 일을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있을 건가? 하늘이나 알고 땅이나 알 일이지. 나를 먹어가는 낙열절은 아마 나를 썩혀버리자는 심술인지 분화산같이 결절은 터지고 궤양이 고름이 되어 온몸에 흐르는 것이었다. 감당 못할 고름과 그 악취는 지옥 3종목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사람의 육체세포는 고름으로 조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허둥거렸다. 점점 악화되어 기거조차 할 수 없고 열은 40도 가까이 오르는 것이었다. 의식조차 잃고 위독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며칠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의식을 회복하였다기보다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의식이 찾아오는 마지막 순간이 있는 그러한 의식이 나에게도 찾아오는 것이었다. 그 최후를 알리는 마지막 순간에 시야에 고름투성이 내 손을 잡고 있는 알을 나는 볼 수가 있었다. 에치씨, 나를 압니까? 나 알이에요. 에치씨가 사랑하던 알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아내예요. 제발 정신을 차려주세요. 제발 굳세게 살아갑시다. 아래 흑흑 흐느끼는 울음이 저 보이지 않는 영원의 나라에서 말하는 것 같이 내 귀에 내 죽어가는 신경을 흔드는 것이었다 라고 챕터 20을 마감 짓고 있습니다.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나 어려운 단어에 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여동생들은 시집을 갔었다. 여동생들은 저희들이 먼저 시집을 가서 퍼거나 미안하다는 것과 부끄럽다는 것과 그리고 아는 오빠의 이것저것을 다 아니까 결혼을 하라는 권고의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태평양 전쟁의 전세는 점점 일본 본토에 가까이 다가왔다. 봄이 온다. 꽃이 피기에는 아직도 보리밭가에 종달새가 울지 않는다 라고 챕터 20을 열고 있는데요. 지난 챕터에서 부모는 부모대로 알과의 혼사를 독촉하며 관연한 누이 동생들도 오빠 때문에 혼사가 늦다고 보채더니만 하운의 결심이 워낙 완고하다 보니 동생들이 먼저 혼사를 치루었나 봅니다. 그래도 동생들이 양심은 있어서 미안하다는 편지를 남겼나 봅니다. 그런 와중에 태평양 전쟁도 막바지에 이른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나 봅니다. 여기서 권고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무엇을 하도록 권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은 동아시아에 있는 유럽 식민지를 강탈하여 태평양의 지배 세력이 되고자 했다. 태평양 전쟁은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국 해군 기지를 선전포고 없이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미국은 12월 8일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다. 초반에는 일본이 기선을 잡았으나 미드웨이 해전을 전환점으로 대세가 기울어갔다. 1945년 미국은 오키나와 섬을 점령했으며 도쿄에 대한 야간 공습을 시작으로 일본의 대도시를 공습했다. 미국은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각각 투하했다. 일주일 뒤 일본 왕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하여 우리나라도 완전한 독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라고 하는 것은 전쟁, 경기 따위의 형세나 형편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 종달새라고 하는 것은 종다리과에 속한 새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몸에 이상이 오는 것을 느꼈다. 결절이 콩알같이 스물스물 몸의 양역에 울뚝울뚝 나타나는 것이었다. 검은 눈썹은 자고 나면 자꾸만 없어진다. 코가 막혀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말은 코먹은 소리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다시 하온에게는 위기의 나병이 도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의 특징인 결절과 양역이 여기저기 독버섯처럼 돋아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새까맣게 사람의 인상을 구분짓는 눈썹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이미 여러 차례 겪은 차라 그다지 당황스럽지는 않았겠지만 낙담만큼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결절이라고 하는 것은 맺혀져 이루어진 마디를 뜻하나 여기서는 살갗 밑에 비정상적인 조직이 생겨서 강낭콩 또는 그보다 크게 겉으로 솟아난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역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을 쳐다보니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바로 문둥이 그 화상이었다. 기절할 노릇이다. 결절은 팔다리 얼굴할 것 없이 나날이 기하급수로 단말마의 바락처럼 퍼지는 것이었다. 이곳저곳에서 쑥덕쑥덕한다. 하루는 상사가 부른다. 문둥병이 아닌가고 한다. 빨리 치료를 하라는 것이었다. 이제는 고만이다. 세상아 잘 있거라 하면서 나는 창황히 집으로 돌아왔다 라고 수록하고 있는데요. 용인군청에서 근무 중에 발병한 나병으로 인하여 징조가 서서히 나타나자 거울을 보았더니 이것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고 문둥이 형상으로 변해버린 자신을 확인하고 기절할 뻔했다고 하니 얼마나 기괴한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더하여 상사가 나병 같은데 빨리 치료를 하라고 하고 주변의 동료들 사이에서도 수근거리니 이때다 싶어 미련 없이 사표를 던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텔레비전 수상기 따위의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상을 뜻하나 여기서는 얼굴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흔히 여자들이 남편을 지칭하며 그 화상이 하듯이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동안 정신을 잃는 것을 뜻하며 실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하급수라고 하는 것은 수나 양이 짧은 기간에 갑자기 많아짐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관절이나 육체의 치명적인 부분이며 급소를 지칭하는 말마와 단이 합쳐서 급소를 끊는다는 의미다 하겠습니다. 인간이 죽을 때 최후의 고통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식 단어로서 직장의 윗사람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황이라고 하는 것은 미처 어찌할 사이도 없이 매우 급작스러움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땅 함흥에 돌아왔으나 이 꼴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더욱 동리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도저히 밝은 낮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진종일 밤이 오도록 기다렸다. 사람이 안 다니는 호련천가 뜰에서 종일 굶으며 기다려야 한다. 인제는 정말로 문둥이 된 소름이 가슴을 찢는다. 문둥이 생활로 입학하는 불암과 서러움에 하루 종일 잔디에서 울었다.
내가 나를 생각해 보아도 내 값이 정말로 한 푼어치도 되지 않는 것을 통절하게 비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향 땅 함흥으로 호련히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그 시대 상황으로 보아 문둥이라고 하면 사람 취급도 안 해주던 시절이었기에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대낮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동네 옥이 호련천변을 어슬렁거리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문둥이가 되었다는 신세 한탄 속에 자신의 가치가 한 푼어치도 없게 되었다는 비관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겠지요. 그러게 좀 정성껏 진지하게 술도 끊고 치료를 받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컸겠지요. 그러나 후회한들 어쩌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을요. 여기서 진종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사이를 뜻하는 말이 되겠고, 호련천이라고 하는 것은 함흥은 본래 고구려의 옛 땅이지만 오랫동안 여진족이 점거하던 지역이었다 합니다. 고려 때인 1107년 윤관이 여진족을 징벌한 뒤 이듬해에 함주 대도독부를 설치하였으며 조선시대인 1416년에 함흥부로 승격하였다 합니다. 성의 북서쪽에 진산인 319m 높이의 발룡산이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평야이라 하겠습니다. 함흥의 서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흐르는 성천강과 그 오른쪽의 호련천이 합류하면서 퇴적작용이 이루어져 해발 21m 정도의 낮고도 평평한 함흥평야가 만들어졌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푼어치라고 하는 것은 한푼과 어치가 결합된 단어로서 한푼은 동전의 한입이라는 뜻으로 적은 돈을 이르는 말이고, 어치는 돈을 세는 단위 명사 뒤에 붙어 그 값에 해당하는 분량이나 정도의 뜻을 더하는 말이므로 한 푼에 해당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통절이라고 하는 것은 뼈에 사무치게 절실함, 1999년 무라야마 담화 전 50주년 담화에서 이제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해서 우리한테 과대한 고통, 손해를 가한 것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 사죄하겠다라는 표현을 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지요. 그리고 비관이라고 하는 것은 앞날의 일을 잘 안 될 것으로 보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는 인간 폐업령이 내렸다. 이 원한을 피를 토하며 통곡하였다. 몇백 배 죽음을 고쳐 죽어도 자욱자욱 피 맺힌 서러움과 뉘우침이 가득 찬 문둥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밤이 어두워진다. 모든 것을 검게 가리워주는 밤이 온다. 나는 여기서 인간의 자유와 이상과 동경을 상징하는 노래로서 파랑새라는 시를 읊으며 인간의 행복을 빌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여러 번 나병에 대한 발병과 치료를 통해서 조금은 방관을 하지 않았을까 유추해 봅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는 예상치 못하지 않았나 싶어요. 심각한 현실에 부딪히면서 현실을 인식하게 된 듯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하나원 시인의 대표시 파랑새가 탄생하지 않았을까 싶어 좀 엉뚱한 생각이지만 다행이라는 표현을 빌려봅니다. 하운에게 이러한 고통이 없었더라면 도저히 파랑새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간 폐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원 시인이 만든 단어로서 인간으로서의 재구실을 못하게 되었다는 자기 선언인 것이죠. 그리고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원망과 한이 응어리진 마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높여 슬프고 서럽게 우는 것을 말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은 시인의 대표시 파랑새를 진행자의 목소리로 낭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랑새. 하나은.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어 푸른 하늘 푸른 들 날아다니며 푸른 노래 푸른 울음 울어 예거리.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리. 파랑새 낭송 잘 들어보셨나요? 이 시가 왜 대표시가 되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하나온 시인이 이 시를 짓게 된 동기를 인간의 자유와 이상과 동경을 상징하는 노래라 하였으니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을 타서 집으로 들어갔었다. 집에서는 깜짝 놀란다. 어머님은 밥상을 차려오는 것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굶었으나 밥이 먹고 싶지 않았다. 밥은 먹었노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들어 누워버렸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전 기별도 없이 큰아들이 돌아왔으니 깜짝 놀라는 것은 당연하겠죠. 얼마나 상심하였으면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마저 물리치고 쫄쫄 고른 고품을 견디며 자리에 누웠을까요? 아마도 호련철에서 서성이며 무수한 생각이 오갔을 것입니다. 하운이 거론하지 않았지만 차라리 이곳에서 목숨을 끊고 싶은 심경도 갈등이 컸으리라 유추해 봅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오늘 내가 겪은 일을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있을 건가? 하늘이나 알고 땅이나 알 일이지. 나를 먹어가는 낙열절은 아마 나를 썩혀버리자는 심술인지 분화산같이 결절은 터지고 궤양이 고름이 되어 온몸에 흐르는 것이었다. 감당 못할 고름과 그 악취는 지옥 삼정목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사람의 육체세포는 고름으로 조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허둥거렸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절대적으로 격리될 병이기에 누구에도 드러내놓고 하소연할 수도 없는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나병이 하운을 먹어삼킬 듯 결절과 궤양이 활화산처럼 분출하니 황당하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누군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글쟁이답게 여기서도 하운만의 표현법을 쓰셨네요. 지옥 삼정목이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고름이 신체를 뒤덮었으면 육체세포가 고름으로 조직된 듯 착각하게 되었다고 하소연을 할까요? 여기서 하소연이라고 하는 말은 억울하고 딱한 사정을 털어놓고 말하거나 간곡히 호소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땅속의 마그마가 지각의 벌어진 틈을 뚫고 땅 위로 터져나와 퇴적하여 이루어진 산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이라고 하는 것은 고름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악취라고 하는 것은 고약하고도 불쾌한 냄새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옥 삼정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과 삼정목의 단어가 조합된 단어로, 지옥은 전생에 악한 것을 많이 한 자가 그 과보로 태어나는 고통스러운 사후세계를 뜻하며, 삼정목이라는 것은 일본식 주소를 뜻하는데 지옥의 어느 거리를 빗대어 쓴 단어라 생각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느끼거나 지각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악화되어 기거조차 할 수 없고 열은 40도 가까이 오르는 것이었다. 의식조차 잃고 위독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며칠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의식을 회복하였다기보다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의식이 찾아오는 마지막 순간이 있는 그러한 의식이 나에게도 찾아오는 것이었다. 그 최후를 알리는 마지막 순간에 시야에 고름투성이 내 손을 잡고 있는 알을 나는 볼 수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병마가 악화되어 의식을 잃는 상황까지 맞았나 봅니다. 사람이 죽음에 다다르면 가족에게 임종할 시간을 주기 위하여 잠시 정상적인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 아마도 하온이 그 순간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 상황만으로도 그때의 상황이 짐작되고도 남습니다. 하여 급하게 아래게까지 기별하여 임종을 보라고 알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려 동태를 살펴보니 전신이 고름으로 뒤범벅이 된 자신을 붙들고 있는 알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의 위안을 가졌을까요? 다시 한번 진솔한 사랑을 깨닫지 않았을까 유추해 봅니다. 여기서 기거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곳에서 자고 먹고 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하는 것, 이것을 기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독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매우 깊어서 위태로움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로 되찾음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후라고 하는 것은 일이나 순서의 맨 끝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야라고 하는 것은 시력이 미치어 볼 수 없는 범위를 이룬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C 나를 압니까? 나 아리예요. HC가 사랑하던 아리예요. 그리고 당신의 아내예요. 제발 정신을 차려주세요. 제발 굳세게 살아갑시다. 알의 흑흑 흐느끼는 울음이 저 보이지 않는 영원의 나라에서 말하는 것 같이 내 귀에 내 죽어가는 신경을 흔드는 것이었다라고 챕터 20을 마감 짓고 있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정신이 돌아온 하온을 붙들고 사랑하는 알이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한 것이죠. 제발 살아만 준다면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다 하겠다는 말인 듯 왜 못하겠습니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싱싱한 선남선녀의 사랑인거려. 아마도 죽어가는 하온의 신경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의 불을 밝혀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의 절규에서 꼭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다지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짐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 마음이나 감각의 작용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13화는 하나훈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발생기 챕터 21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훈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프랑세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6월 20일 출간되었습니다. 성원해 주신 문우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